박사님이시고 현재 그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오늘 주제는 다이아몬드 배를 타고 떠나는 지구 속으로의 여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과학연구원에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핸드폰을 사용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재미있는 이용재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과학기술의 고향 대전에서 금과터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뭐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강연을 들으러 오신 것 같고, 또 아버님, 어머님들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애들 데리고 오신 것 같은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 되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대전은 저같이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기초과학 그리고 기술 여러 가지 국책 그 연구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재단도 대전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도 대전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대전은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목이 참 재미있어 보이죠? 1시간 정도 땅속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보통 땅속 하면은 뭐 상상하기가 쉽지 않고 좀 지루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속은 지옥 같고 하늘은 천국이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들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땅속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땅속을 알면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지표의 환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제로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땅, 고도가 가장 높은 곳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에베레스트 산 정상 8,800m 해발 고도로 높은 지구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에베레스트 산은 히말라야 산맥의 최정상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에 연속되는 이런 산맥 구조로 인도와 이제 그 티베트, 중국 이렇게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가장 깊게 꺼진 곳은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역시 대전 학생들은 다르네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마리아나 해구는 이 필리핀 바다와 태평양 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하나의 그 깊게 꺼진 협곡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 아래 깊이를 재면은 한 11km 깊이까지 이제 꺼진 마치 산맥이 길게 연장선상으로 늘어선 것처럼 이쪽에는 이런 깊은 협곡이 선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지표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가장 높은 곳은 어디고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인지. 근데 이 마리아나 협곡 같은 깊게 꺼진 구조들 혹은 이와는 또 다르게 바닷속에 또 깊게 높게 솟아있는 산맥들이 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음파를 통해서 해저 지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육지에 있는 산맥보다도 훨씬 더 큰 지표에서 가장 긴 연장선상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대양저 산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야구공에 비유할 때 이 야구공의 실밥 비슷하게 지구의 지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엮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양조 산맥이라는 곳이 있고, 그거의 어떤 하나의 반작용에 의해서 생긴 곳이 이런 깊게 꺼진 또 협곡이라고 또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교양서적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제목의 이제 책이 있는데, 원전은 이 만피트에서의 명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번역한 게 산꼭대기의 과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안 가지셨나 봐요, 그동안 지구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을 보시려면은 아마 도서관에 가서 대여를 하셔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원저로 구입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물리학 교수님이 집필한 책입니다. 그리고 번역을 전문적으로 했고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이 제목이, 챕터 제목이 이제 움직이는 산이라는 제목의 챕터인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물리학 교수인 제임스 트래필이라는 분이 미국의 서부에 높게 솟아있는 이제 로키 산맥들이 있는데, 이 로키 산맥의 어느 한 산을 오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 책의 모든 챕터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내가 산을 등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산이 뭐 많이 있죠. 근데 만피트가 되는 산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냥 산꼭대기 과학자들도. 도대체 산이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아버님이나 어머님들도 등산 좋아하실 텐데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산이 왜 있을까? 그냥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만약에 산이 왜 있는지 이거에 대해 우리가 답을 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산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는가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같은 경우가 다른 행성에 비해, 태양계에 8개의 행성이 있죠, 지금 지구를 포함한. 이 행성의 지표의 환경은 모두 다 다르기 마련인데, 지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산이 도처에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근데 지구의 지표 고도의 분포를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를 하면은 측고 빈도 곡선이라는 좀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용어이긴 한데, 한마디로 해수면 위 혹은 해수면 아래의 고도를 차지하는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이러한 모양을 띠는 게 이제 지구의 특징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왼쪽 끝단에 위치한 곳이 만피트가 넘는 산들이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지표에서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곳들이에요. 반면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마리아나 해구처럼 아주 깊게 꺼진 곳도 있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지형은 아니죠. 근데 이 지표 고도 분포의 특징은 어떤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죠? 함수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를 점대칭해서 그 위아래가 대비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돌아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그림만 가지고 지구의 고도 분포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답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유추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런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깊은 협곡도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일반적이진 않다. 그리고 대개의 지표는 해수면 위를 평균 고도로 갖는 지역과 해저의 깊은 곳에 평균 고도를 갖는 지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교 입시를 할 때 논술 시험도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이
주어진 상황에 근거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서 주어진 내용들이 뭐고 그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먼저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점대칭을 이룬다. 높은 곳이 있고 가장 깊은 꺼진 곳이 있다. 그 다음에 평균 고도는 두 군데로 나눠 볼 수가 있다. 이것만 유추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답들은 또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저자가 두 번째 질문은 던지게 돼요. 산은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 압동산이든 멀리 있는 대전 근처 계룡산이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아마 나이가 훨씬 들어갈 때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아마 있겠죠. 근데 지구의 시간의 스케일을 고려해 보면은 이거에 대한 답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저자가 오르면서 산은 영원한 것일까 하고 주변을 관찰했더니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냇물의 역할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시냇물의 역할은 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산을 서서히 깎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풍화시킨다는 이야기죠. 물리적 풍화든 화학적인 풍화든. 그래서 하나의 산을 이 정도 크기의 육면체로 가정했을 때 이 시냇물, 계곡 하나가 산을 없애는데 한 5억 년 정도 걸린다. 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질을 침식하고 이동시키는 데는 5억 년 정도 걸린다. 근데 시냇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경우에 따라 유량도 많아질 수 있고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5억 년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산은 영원한 것인가의 해답은 그렇지 않다죠. 지구의 나이는 더군다나 46억 년으로 알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은 최초에 만들어진 산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모두 사라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아직도 산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도 산을 만들어내는 작용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산들은 가장 최근에 생긴 산들이다. 질문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럼 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식탁보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식탁에 식탁보를 씌워 놓은 거를 한쪽 방향으로 밀 때 이제 주름이 지게 되죠. 이것과 비슷한 원리로 산, 특히 이런 앞에서 보여드렸던 히말라야 이런 산맥들이 이러한 습곡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화산 분출에 의해서 한라산처럼 그 산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과정도 있죠. 그러면은 식탁보를 미는 힘은 어디서 생겨나나? 예전에는 지구가 뜨거웠다가 서서히 식으면서 뭔가 물질이 빠지면서 마치 이 사과가 쭈글쭈글해지듯이 수축 이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식기는 하지만 아주 서서히 식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수축 이론 말고 다른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측고빈도 곡선을 평균 두 고도를 갖는 지역으로 이제 나눠 보면은 지구의 지표는 근사했을 때 한 800m 고도를 갖는 지계와 해저 4,500m 고도를 갖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지계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봤을 때 식탁보를 미는 힘은 마치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게가 하나는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떠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좀 더 무거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유추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표가 움직이게 하는 힘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을 봤더니 이 매가 날갯짓도 하지 않고 선회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돼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상승류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 그랬을 때 이런 상승류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날갯짓을 하지 않고도 이제 오랫동안 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승류가 만들어지는 온도 차는 그렇게 큰 온도 차이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이제 연장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챕터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기원은, 산이 만들어지는 기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지구 내부에, 더군다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뜨거운 핵이 열을 이 멘틀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멘틀에서 서서히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결과 가장 위에 껍질을 이루고 있는 지각은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쪼개지기도 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협곡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매우 견고하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지구 표면,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의 대상이라고 하면 결국 지표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한 이 지구 표면은 지구 본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이 있고 협곡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속을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챕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영어 공부하시는 겸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이해가 쉬우실지. 물론 번역을 잘 하긴 했지만 약간 좀 어색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은 잘 이해하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원저를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지상의 사물들의 구성, 이거는 지표의 어떤 모든 지질학적인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땅속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부산물로서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해한 게 1960년대 중반 이후였다. 이게 더 놀랍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땅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 돼서야 알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1960년대 중반이 어떤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해저 확장설이 처음 제시된 시기예요. 이 해저 확장설은 뭐냐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대양저 산맥의 존재, 그리고 이거의 역할,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가장 겉껍질은 지각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지각판은 이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서로 쪼개지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그래서 산맥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서 지구의 나이 46억 년 역사가 흘렀지만 현재도 산은 존재하고 여전히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종의 이제 서론이에요. 그러면은 땅 속에 대한 상상은 과학적이든 아니면은 공상에서든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이분이 누군지 짐작하시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이분의 소설 하나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주일 벨은. 이분의 대표작 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교재를 다 예습을 하셨구나. 이렇게 네 가지로 꼽아봤는데, 요게 이제 80일간의 세계 여행, 지구에서 달까지. 그 다음에 이게 해저 이말리. 그 다음에 이게 지구 속으로의 여행. 이 공상과학 소설가가 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몄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의 소설에서 다루는 대상들이 다 달라요, 지금. 이거는 육지 여행이에요. 배를 타고도 여행을 하지만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얘기죠. 이거는 물론 우주 여행. 이거는 바닷속 여행.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땅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표에서 여행하는 것 말고 우리가 다른 여행 탐사 대상지를 찾는다고 하면은 우주 여행밖에 보통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우주 여행일 것이다. 근데 땅속도 분명한 여행의 대상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소설가는 이거를 주제로 이야기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까지 알려진 땅속에 대한 어떤 과학적이든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재미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 속에 담았던 거죠. 근데 이 주일 베른 소설의 특징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 탐사 도구라든가 장면들이 나중에 현실화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저 이말리죠. 1870년에 출간이 됐는데 100년도 안 돼서 실현이 됐어요. 유인 그 심해 잠수정을 타고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까지 들어간 것이 196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0일간의 세계여행 1873년에 이런 동선을 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80일 동안 이제 80일이 걸렸다 이런 얘기인데 요 소설이 나온 당시 한 이 정도 되겠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그 당시 가능한 기술, 운송수단을 동원하면은 이 80일에 2배 정도가 걸리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만들어질 당시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제목 자체도 하나의 공상과학 비슷하게 내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 다들 아시다시피 100년 조금 넘게 걸려서 아폴로 미션이 몇 차례 이제 성공하면서 현실화가 됐죠. 근데 요 지구 속으로의 여행 1864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영화에서만 간혹가다 다루는 소재예요. 아주 유명한 소재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굉장히 요원한 아마 실현되기 불가능한 이런 대상 내용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은 지구 속으로의 여행을 과학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 소설 속에 등장한 여러 가지 설정들이 비유를 하게 되면은 비슷하게 들어맞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억지로 연결을 시킬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땅속 더군다나 이제 지구 중심까지 사람이 여행을 한다는 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각 시대별로 시기별로 지구 속의 모습이 모델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들인데 초창기에는 땅속이 어떨 것이다라는 상상은 우리가 뭐를 근거로 주로 할 수밖에 없냐면은 가끔가다 화산이 분출하죠. 뜨거운 용암, 마그마가 이제 솟구쳐 오르죠. 그거를 근거로 땅속은 이렇게 복잡한 마그마의 방들이 연결된 지옥 같은 곳일 것이다. 뭐 이런 상상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다가 땅속 깊은 곳으로 갈수록 점점 무거운 물질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으로 이제 과학적인 상상이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 이제 지구 내부의 어떤 이 각각의 층의 구조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시작을 해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각 층의 구분, 내핵에서부터 외핵, 멘틀, 그 다음에 지각 이런 것들이 어떤 동심원상의 층의 구분뿐만 아니라 지표에서부터 핵까지, 그 다음에 핵에서부터 반대로 지표로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 구조들도 군데군데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데까지 지금은 발전을 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 속에 대한 과학적 상상의 중요한 어떤 근거들을 마련한 과학자 두 분이에요. 모두 이제 공통점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땅 속에 대한 어떤 지도, 층의 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한 분들이죠. 그래서 잉게 레만 같은 경우에는 이 최초로 이 지구의 핵이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돼 있을 것이다라고 지진파 자료를 통해서 처음 제시한 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에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아주 최근에 와서야 이제 알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버치라는 분은 이 핵이라는 거는 무거운 철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역시 지진파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한 경우가 되죠. 이 영화 대부분 다 보셨죠? 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있어요? 지금 뭐 여기 올 시간은 아니겠죠.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태어난 시점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이제 고전 영화 축에 속하는 편인데 이 영화가 이제 개봉됐을 당시에 저도 이제 봤었고 이게 이제 그 소설로도 이제 나오기도 했고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헐리우드 공상과학 영화들 1년에도 여러 편씩 개봉이 되죠. 그죠? 뭐 아이언맨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유명할 테지만 이 여러분들 헐리우드 공상과학 영화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은 땅속을 주제로 한 영화는 이게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다뤘어요. 좀 무모하게.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이 공상과학 영화 중에 가장 과학적 오류가 많은 영화 1위로 꼽힌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호기심 삼아서 어떤 장면들이 말도 안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한 손가락, 10손가락으로 세도 이제 모자랄 지경으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영화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속에 우리가 이 당시까지 지구 내부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낸 몇 가지 사실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영화의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면 이게 처음 영화가 시작할 때 나오는 장면인데 갑자기 굉장히 멋지게 생긴 남자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영화의 몰입감을 초반에 높이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심장 박동 조절 장치를 이제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그거에 오작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설정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런던의 그 유명한 비둘기 떼 많은 트라벨가 광장에 비둘기 떼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벽에 부닥쳐서 떨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것도 역시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일어나는 기현상으로 소개가 되죠. 이것도 찾아보시면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비둘기 멀쩡하게 눈이 있는데 이 철새들이 자기장을 감지해서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거에 착안해서 이렇게 이제 과장을 한 건데 뭐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그다음에 초반에 가장 그 스펙타큘러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여자 주인공이 운전을 하는 우주 왕복선이 이제 플로리다에서 출발해서 에드워드 공군 기지로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항법 조절 장치에 오작동이 역시 생겨서 이렇게 LA 다운타운에 불시착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영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굉장히 또 기이 현상들이 대기 현상들이 번개가 막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자 주인공인데 복숭아에다가 화염을 이렇게 쪼여주면서 복숭아가 그을려지는 모습을 이제 시연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를 여기 그것에 비유한 거냐면은 이 화염이 이 태양에서부터 오는 이 태양풍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지구는 이 핵에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태양풍을 비껴가게 하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장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게 된다면은 이 태양풍이 바로 지구 대기를 쓸어버리고 대기를 이제 결국은 없애버리고 황량한 화성 같은 지표 환경을 이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멈춰버린 결국은 이 핵에서 액체 상태의 철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멈춰진 핵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미션을 가지고 과학자들을 핵까지 보낸다는 그런 설정을 만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과학자들이 핵까지 들어갈 수 있나?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 땅 속의 모든 물질, 이것이 뭐든지 간에 이제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고주파, 고출력, 레이저 같은 어떤 비밀 무기, 그 다음에 땅속 깊은 곳의 압력,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되든 다 견디낼 수 있는 이러한 신비한 합금, 이거를 동시에 개발한 그 과학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속 탐사선에 선체가 가져야 될 뭐든지 없애면서 뚫어버릴 수 있는 이런 드릴과 같은 장치, 그 다음에 선체를 구성하는 이런 단단한 물질, 이것이 갑자기 이제 해결이 돼 버려요. 뭐 지금 둘 다 생각해 보면은 과연 가능할까? 이 영화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땅속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영화에서 이러한 온도와 압력을 견디는 이러한 물질로 소개된 그 물질의 그 원자 구조를 이렇게 그 개발한 사람이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살짝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아마 좀 익숙해 보이는 그런 그 분자체 물질이에요. 혹시 보이세요? 축구공 모양으로 생긴 탄소 분자체가 플러린이라는 게 있죠. 버키볼이라는 거. 그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디는 물질이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이 버키볼이라는 물질은 이 탄소 60개가 하나의 구형 분자체를 이루면서 이게 그냥 적층이 된 구조예요. 고체 물질이긴 하지만 그 물질 자체는 압력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낮아요. 힘을 주게 되면은 금방 부피가 줄어드는 특성을 보이는 물질이에요. 이것도 따져보면은 따라서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이게 고온 고압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오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의 소개를 이름을 붙였는데 언옵테니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영화 아바타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뭔가 굉장히 신비한 어떤 물질이 있어야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간혹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코어에도 나왔고 아바타에도 이런 신비한 물질로 이제 소개가 된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레이저 헤드와 그 언옵테니움이라는 물질로 만든 지구 내부 탐사선 이름도 이제 버질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버질의 뜻은 이 지옥으로의 전령사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 속을 역시 지옥에 지금 비유를 한 거죠. 굉장히 극한 환경 속으로 탐사하는 미션을 가진 어떤 탐사선의 이름으로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기도 하죠. 이것의 발진 기지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마리아나 트렌치가 설정이 됩니다. 왜 여기가 굳이 설정이 됐겠어요? 그렇겠죠. 일견 뭐 이해할 만하죠. 근데 외해까지 가려면은 멘틀과 핵의 경계가 지표에서 2,900km 깊이에요. 이 마리아나 트렌치의 해저 고도는 11km. 굉장히 훨씬 더 긴 거리를 땅을 뚫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다가 땅을 좀 조금 덜 뚫어보겠다고 이렇게 발진 기지를 설정했다는 게 일견 이해는 가지만 뭐 꼭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이렇게 좀 의심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버지로가 이제 발진을 어쨌든 해서 처음으로 지각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멘틀로 진입을 해요. 이게 처음 뚫는 장면이고 이게 곧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 뚫는 요 지각은 뭐겠어요? 그럼 해양 지각이겠죠. 해양 지각은 두께가 평균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뚫으면서는 아무 에피소드도 등장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멘틀,
그 해양지각으로부터 10km 이하에서부터 외해까지 2,900km까지 이어지는 요 멘틀에 대한 탐사가 진행이 되죠. 근데 땅 속에 대한 상상할 때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런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설정이에요. 안 그러면은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뭔가 신비한, 뭐 지표에서는 멸종된 어떤 생명체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뭐 다양하게 호기심을 위해서 재미있게 이제 설정된 비어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 코어에서도 역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탐사선이 불시착을 했는데 빈 공간 멘틀 속 어딘가에 집채만한 자수정의 숲을처럼 이제 그랜드 캐년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 이제 설정이 되면서 여기에 탐사선이 불시착하고, 이 불시착한 탐사선을 고쳐서 다시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땅속으로 이 핵에 진입하기 전에 이런 또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이 탐사선에 이제 마치 조종석처럼 밖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 영화에서는 이 굉장히 커다란 집채만한 어떤 바위들이 떠다니는데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땅속 깊은 곳에서 유래된다는 거에 또 착안을 한 거예요. 근데 핵에 진입하기 직전에 아주 온도와 압력이 높은 그곳까지 다이아몬드가 저렇게 굉장히 큰 크기로 도처에 있을까는 또 의문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에서는 외핵에 진입을 해요. 이게 목적지죠. 이 외핵에 진입을 하니까 온 세상이 다 밝아졌어요. 이 얘기는 이 외핵에서는 어떤 금속의 어떤 높은 열도 있고 대류로 인해서 전기와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층이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핵에 진입하자마자 이 탐사선의 대장이 한 멘트가 있어요. 핵의 밀도가 예상보다 낮다. 이 영화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 외핵까지 들어와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이 충격파로 이 멈춰버린 외핵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미션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온 이 핵폭탄의 이 충격량이 외핵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핵의 밀도를 상정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핵의 밀도가 예상보다 낮아서 충분한 충격 효과가 일어나기 힘들 거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왜 꼭 이렇게 했을까? 영화에서 어떤 좀 그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경 속에서 역시 핵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핵탄두를 5군데로 나눠서 정해진 위치, 정해진 시간에 돌아가면서 터트리면은 핵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실행 계획을 수정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떤 우리가 최근까지 새롭게 밝혀낸 어떤 지구 내부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 혹은 뭐 가장 유력한 어떤 모델을 반영한 멘트가 바로 이거예요. 핵의 밀도가 예상보다 낮아요. 근데 뭘 예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핵의 밀도는 그 외핵의 온도 압력 환경에서 철의 밀도와 유사할 것이다를 예상을 했어요. 그죠? 핵은 철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외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한 철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밀도가 한 10% 더 낮은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외핵 같은 경우에는 철뿐만 아니라 철보다 가벼운 다른 원소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멘트가 나온 게 아니라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면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담고 있는 뜻은 굉장히 우리가 최근에 핵에 대해서 알아낸 새로운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꽤 중요해요. 이 외핵 같은 경우에 가벼운 원소가 이렇게 상당량이 있어야만 빨리 식지 않고 액체 상태의 구간을 넓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미션을 수행하고 지상에 있는 관측소에서 이렇게 외핵이 다시 돌아가는 회전하는 모습을 마치 실시간 중계 방송하듯이 이제 모니터링 하는 장면들이 이제 또 무리하게 설정이 되고, 이게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데 핵탄두 가져온 것들을 다 소진하고 레이저도 고장이 나서 이 남녀 주인공만 남았는데, 헐리우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죠. 특히나 공상과학 영화는. 이때 갑자기 이런 말이 등장해요. 마그마의 흐름을 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외핵에서부터 지표까지 어떤 마그마가 상승하는 통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표로 다시 복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좀 허탈한 게, 애초에 여기로 들어오지 왜 무리하게 레이저 말도 안 되는 거를 설정해서 그렇게 왔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그래서 나왔더니 하와이 근처의 지각판. 하와이는 열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와이 같은 곳이 핵에서부터 지표까지 연장된 어떤 선상의 마그마의 통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에서 꾸준히 마그마가 분출을 하고, 가장 겉껍질은 지각판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열도의 형태로 이렇게 섬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지구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과학적인 자문을 맡은 분이에요, 이분이. 칼텍의 지구행성과학과의 데이빗 스티븐슨 교수님인데, 이 영화가 2002년에 이제 개봉이 되고 나서 곧 이어서 이분이 네이처지에 한 쪽짜리 페이퍼를 게재를 합니다. 2003년에. 그 논문의 제목도 지구 핵으로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땅속까지 우리가 탐험은 아니지만 탐사를 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탐사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설은 지표에 있는 어떤 물질을 핵까지 다시 집어넣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하냐면은 지표 어딘가에 한 1km 깊이의 쐐기 모양의 홈을 파고 거기를 채울 정도의 뜨거운 액체 철을 부어 놓게 되면은 이 철의 무게에 의해서 이 땅 속으로 크랙이 계속 전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단층이 전파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마그마가 주변의 암석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균열을 만들면서 지표로 상승하는 원리를 반대로 응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무슨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됐냐면은, 이 멘트를 구성하는 물질에 힘을 줬을 때 이 단층이 어느 정도 속도로 전파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계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이런 무거운 철 같은 거를 부었을 때 이 철이 다시 외핵까지 얼마 정도 시간 거치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일주일이면은 이 정도 조건에서 지표에 있는 액체 상태의 철을 다시 외핵까지 주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자체로는 만약에 이 외핵에 철이 부족하다고 하면 철을 보충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땅속을 탐사하는 거죠. 땅속에 어떤 물질이 있을까? 어떤 물성을 띠고 있을까? 근데 그런 탐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게 여전히 요원한 이야기죠.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되고, 모든 장비들이 그런 물질로 구성이 돼야 되고, 언옵테니움 같은 물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땅 속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직접적이든 경험에 의한 거든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거든, 다들 이런 그 기억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름에 이제 해변에서 플라스틱 삽으로 이제 땅을 여러 가지로 이제 파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파면 이제 물이 차면서 힘들기도 하고 재미 없어지죠. 한 뭐 1m 남짓 파면은 꽤 깊게 판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해까지의 거리는 6,371km예요. 이 경우에는 귀금속 혹은 보석을 캐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가장 깊게 파들어간 그런 기록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광산.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4km 깊이 정도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근데 이 정도 깊이만 되더라도 사람이 그냥 그 냉각 장치 없이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냉각 장치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그 노천 채굴 광산이 되고, 과학적인 목적으로 가장 깊게 판 기록이 한 12.3km 정도 돼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반도 러시아 지역인데, 여기 어느 곳에서 이렇게 드릴링을 가장 깊게 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는 사실 2차 대전,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당시 구소련이 여러 가지로 군비 경쟁뿐만 아니라 경쟁 구도에 있었죠. 우주 탐사도 경쟁을 했고 땅속 탐사도 이렇게 경쟁적으로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땅속 탐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사실 별로 알아낸 내용도 없어요. 12.3km 깊이 판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각의 중간 어디 정도예요. 크게 뭐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경쟁에서는 구소련이 미국보다는 더 깊게 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직접적으로 파보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땅속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 자연산 이제 다이아몬드 결정인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물질들이 불순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상황이죠. 다이아몬드는 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최대한 없어야 되는데 자연산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불순물이 뭐냐면은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깊은 곳, 지하 수백 킬로미터 깊이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 주변에 있는 암석을 포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km, 300km까지는 파볼 수가 없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지표 가까이 분출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지구 속 부피를 전체 지구 부피에 비해서 봤을 때 한 14% 정도밖에 안 된다. 다이아몬드에 있는 포획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땅속 깊이는 이 정도다. 나머지 지구의 부피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가 아직 직접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직접 파본 기록을 가지고 부피를 비교하면은 전체 지구의 0.4%.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구의 내부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지구의 내부에 대한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중요한 방법들이 있냐면은 지진파를 이용하는 방법, 다이아몬드에 있는 불순물 같은 어떤 지구 화학적 분석을 통한 방법, 그 다음에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분야가 이런 분야예요. 미네랄 피직스. 이건 뭐냐면은 이 광물에 대해서 이 물리학, 고체 물리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땅속을 구성하는 물질이 땅속 환경에 있을 때 어떤 구조나 물성을 띠고 있을까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와 압력을 대상 물질에 대해서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물질을 분석해야 되는 거를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 대한 연구는 거대한 퍼즐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구 내부가 이런 모습이다. 한마디로 코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좀 아직 어색하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큰 틀에서 지구는 코끼리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이 코가 어떻게 돼 있고 상아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색깔을 띠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진파를 통한 지구 내부의 정보,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재에도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이게 뭐 좀 재미없는 그래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지구 내부 지도예요. 지표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 지진파 중에 P파, S파의 전달 속도의 변화 곡선이 이 지구 내부에 대한 가장 큰 틀에서 밑그림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표에서 몇백 킬로미터 정도 깊이에서는 지진파가 불규칙하게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하는 구간들이 일부 관찰이 돼요. 이 위에가 상부 멘틀이고 요 밑에가 하부 멘틀이에요. 요 사이가 전이대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2,900km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P파는 확 줄어들고 S파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위에까지 물성이랑 구성하는 물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지시하고 있어요. 이게 외핵의 구간이고 S파가 없어졌다는 걸 통해서 액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모든 파가 관찰되는 고체 상태의 내핵. 이런 밑그림을 제시하게 되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층에 대한 구분뿐만 아니라 이 층을 뚫고서 지각에 있는 물질이 멘틀 하부까지 이렇게 진입하는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지각판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땅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이런 곳이 관찰되기도 하고 간혹가다 꺾여서 들어가면서 하부 멘틀 핵 경계 핵과 멘틀 경계에 이렇게 적층이 되는 모습으로도 관찰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디테일한 것들이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다이아몬드 불순물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성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그럼 땅속에 각각의 구분된 층들에 어떤 원소들,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화학적인 연구는 운석에 대한 연구도 포함을 하는데 초기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 태양 주변에 행성이 만들어질 때의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충돌을 하면서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소행성을 만들고 이것들이 더 크기를 키워가면서 이제 커다란 지구 같은 행성이 되는 과정이죠. 이 당시에 있었던 물질들이 고체 물질들이 아직 남아있다가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운석 중에서도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갖는 탄소질 콘드라이트 운석이라는 것인데 이 운석의 성분이 이 태양계의 성분과 거의 1대1로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나 행성을 구성한 벽돌 같은 역할을 한 행성이 이제 벽돌집이라고 하면은 그 벽돌 같은 재료가 됐던 물질이 이런 탄소질 콘드라이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 소행성이 만들어졌다가 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일단 지각과 멘틀과 핵으로 이제 물질의 분화가 일어나요. 그 상태에서 행성끼리 충돌해서 이게 깨지게 되면은 핵에 있던 물질은 이렇게 철질 운석이 되고 핵과 멘틀 경계 정도에 있었던 물질은 이런 또 석철질 운석이 됩니다. 이게 가장 운석으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금속과 투명한 그 광물 결정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압력에 대한 지도가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이게 압력, 대기압의 단위고 1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지표에서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압력이 형성되는 구간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깊은 곳이 대기압의 360만 배까지 가고 우주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압력이 그리고 또 훨씬 더 초진공 상태가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땅속에 대한 연구는 압력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온도와 함께 지표에서부터 핵까지 가면서 압력과 온도의 변화 곡선이 돼요. 그래서 광물물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압력 온도 환경을 실험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를 써야 돼요.
근데 압력은 어떻게 만드냐? 압력의 이 공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힘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힘을 아주 작은 영역에 국한시켜 주면은 압력이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만 보셔도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 아시겠죠? 코끼리 발에 밟히는 게 더 차라리 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요 하이힐 굽으로 밟히게 되면은 이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느끼게 되죠. 이거를 좀 더 이제 높은 압력 스케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장치가 바로 이 다이아몬드를 이 하이힐의 굽의 역할을 하게 다이아몬드 사이에 시료를 넣고 여기에 힘을 주게 되면은 일정한 힘을 주게 되면은 시료의 압력이 대기압의 1000배, 10,000배 단위로 이제 올라가는 원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의 압력까지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동시에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시료를 가열하는 방법도 써서 우리가 땅속 지표에서부터 핵까지의 형성되는 온도 압력 구간을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모사를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온도 압력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물질의 상태를 이제 들여다봐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 앞선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요 아주 소량의 시료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밝은 빛을 써서 시료의 상태를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처해진 시료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을 가속기라고 하죠. 방사광 가속기. 우리나라에도 포항에 이렇게 원형 가속기, 그다음에 직선형 가속기가 최근에 또 만들어져서 이 땅속의 환경에 해당하는 높은 온도 상태에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초과학적인 연구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강연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다이아몬드 배를 타고 떠나는 지구 속으로의 여행, 결국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배라는 얘기는 다이아몬드 엔빌 이 고압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고 이거를 땅속 환경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빛이 이러한 발진기지 같은 거죠. 지구 내부 발진기지 같은 곳이 이러한 방사광 가속기 시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써서 높은 온도와 그 다음에 레이저를 통해서 아주 높은 그 압력과 온도까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요 표를 보시면은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원소의 질량 구성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식적으로 지구의 가장 풍부한 원소 질량 면에서 철이다. 핵을 구성하는 철이다. 그 다음에 산소다. 근데 부피 비율로 보면은 산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구 전체로 원소 분포 비율을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각과 멘틀과 이게 지각과 그쵸? 요게 지각 그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비율이 확연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비율은 얼추 비슷하고 근데 가장 풍부한 건 산소가 되고 외핵과 내핵을 구성하는 원소 비율은 거의 철인데 외핵은 내핵과 다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원소가 상당량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지구과학 교과서의 내용도 좀 바뀔 텐데 이 구성 성분으로 지구의 층을 구분할 때 지각, 멘틀, 핵이래요 보통. 근데 여러분들은 핵도 외핵과 내핵이 구성 성분이 다르다. 이 구성 성분이 다른 가벼운 성분이 외핵에 상당히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 자기장이 지구 같은 행성이 오랫동안 이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가벼운 성분이고 이것이 외핵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가 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마칠게요. 우리가 지구는 푸른 행성이라고 그러죠. 지표의 70%는 바다로 덮여 있죠. 근데
이 물이 과연 지표에만 국한된 것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구의 그 멘틀 속에 층중엔 전이대라는 곳이 있고 이 전이대를 구성하는 주요 광물이 이름도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와스틸라이트라는 광물이에요. 광물의 화학식이 이런데 특이한 거는 H가 들어있어요. 수소. 굉장히 제일 가벼운 원소죠. 물의 중요한 성분이죠. 이 H가 굉장히 소량만 들어있어도 이 전이대가 차지하는 구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닷물량의 3배 이상이 전이대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이대에 대한 지진파 탐사 자료인데 가장 낮은 구간을 보이는 지진파 속도 구간, 그 다음에 낮은 속도를 보이는 구간, 높은 속도를 보이는 구간인데 여기서 보여진 건 뭐냐면은 이 와실라잇이라는 전이대 광물이 그 전이대 깊이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이대 하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연구들이 최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 초에 실제로 다이아몬드 앞에서 이제 불순물을 통해서 우리가 땅속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이아몬드 중에 얼음을 함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냉장고에서 얼리는 얼음이 아니라 이 전이대 환경 정도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다이아몬드에 포획된 얼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표로 다시 올라왔을 때는 전이대에 해당하는 온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지표 온도이기 때문에 당시 포획 당시에는 유체였겠지만 액체 상태였겠지만 지표 환경에서는 얼음 형태로 이제 지금은 관찰이 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7형 얼음이에요. 얼음이 종류가 한 1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얼음은 헥사고날 아이스라는 육각 형의 그 결정 구조 모양을 띠는 이제 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연구한 내용은 과연 지표에 있는 물이 어떻게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닷 밑에 여러 가지 이제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데 이 퇴적물들은 이러한 지각판의 충돌대, 섭입대에서 땅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퇴적물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광물 중에 하나가 고령토라는 광물이에요. 고령석, 카올리나이트 영어로는. 이 카올리나이트가 물과 함께 땅속 깊은 환경, 섭입대를 따라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광물물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사광 가속기에서 이게 5군데 전 세계 포항 가속기와 함께 다른 가속기들을 다니면서 이런 실험들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을 관찰했냐면은 한 75km 정도 깊이에서 카올리나이트에 원래 있던 회절선이 굉장히 더 넓은 간격을 보이는 회절선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면은 원래 카올리나이트란 퇴적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자 구조 모델로 물과 함께 섞어서 섭입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요. 요 층간에 물 분자가 대거 유입이 돼서 원래 화학식이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추가로 물 분자 3개가 들어간 형태로 75km 정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원래는 물 따로 광물 따로 이렇게 들어가던 것이 이 정도 깊이에서 물이 광물 속으로 유입이 되면서 한 200km까지 쭉 운반이 되고 여기에서 온도 함수 조건이 바뀌니까 다시 들어갔던 물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관찰이 된 것을 저희가 이제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앞에서 본 그림을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한 건데 이 70km 깊이에서 물을 대거 유입한 고령토 광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물을 더 깊은 곳까지 운반을 해요. 그러다가 이 물이 이 정도 조건이 되면은 다시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환경에 있는 암석의 용융을 돕게 돼요. 물이 암석에 더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마그마가 분출이 되는 것이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이 유입되고 빠지는 요 깊이가 공교롭게 이 지각판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의 경계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섭입대의 접촉면에 있는 광물의 물성 변화, 물이 들어가고 빠지는 거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원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요 노트는 뭐냐면은 제가 4월 19일에 부산에서 금과토 강연을 했는데 강연 끝나고 한 유치원생 정도 돼 보였는데 아니면은 초등학교 1, 2학년이거나 그 강연을 요약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사인해달라고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제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받아 적고 이해를 했구나.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그다음에 잊고 살았던 이제 땅 속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